1985년 8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는 여름 오후에 햇살이 창을 타고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길 하나를 건넌 자리에 회사가 따로 빌려준 작은 건물이 한 채 있었죠. 30살의 스티브 잡스가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할 서류도 서명할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검토할 시제품도 없이 책상은 그저 비어 있었죠. 전화가 한 대 놓여 있었지만 그를 찾는 전화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늘 다니던 애플 본관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정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주차장에는 낯익은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는 그가 만든 회사가 그 없이도 매일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잡스 본인은 그해 8월의 한 인터뷰에서 회사가 임대해준 이 건물을 자신과 비서가 시베리아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라는 말은 유배지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실제로 이 방은 유배지처럼 조용했습니다. 직함은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직함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의장이라는 이름이 찍힌 명함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이름으로 결제할 것도 그 이름으로 만들 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12해 뒤 같은 회사가 파산을 걱정하며 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해고당했다고도 하고 스스로 나갔다고도 하는 이 남자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 사이 12해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창밖의 회사를 바라보던 이 여름에서 그는 어떻게 그 자리까지 되돌아왔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12해가 아니라 먼저 9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베리아라 불린 방. 1976년 21살의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과 함께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차고였지요. 9해가 지난 지금 그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는 본관 건물 하나로는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 본관 건너편에 지금 그가 앉은 시베리아가 있었죠. 회사가 커지는 동안 잡스도 함께 자랐습니다. 21살의 창업자에서 30살에 회사 밖으로 밀려난 창업자로 말이죠. 그 9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이야기가 다시 필요로 할 때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방부터 천천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창 하나가 전부였지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옆방에는 비서가 있었고 가끔 전화벨이 울렸지만 대부분은 그를 찾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길 건너 본관에서는 그가 세운 회사의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들자고 밀어붙였던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가 없는 채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지요. 창문으로 그 건물이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 이 방을 다른 어떤 실직보다 이상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안에서 자기 회사가 보이는 자리에서 할 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9해 동안 그가 해온 일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그 결정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 결정들이 쌓여 회사가 됐고 그 회사가 지금 창밖에 서 있었죠. 결정하는 일을 9해 동안 해온 사람에게 결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 하루는 휴식이 아니라 낯선 나라의 언어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방에서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시베리아의 창 앞에 앉아있던 시간 동안 그가 가장 자주 눈에 담았던 것은 아마 그 건물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간, 자동차가 주차장에 서는 시간,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매일 거의 같은 리듬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는 그 리듬을 몇 달째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회사의 하루를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경하는 처지가 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 처지가 그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 방을 시베리아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되어줍니다. 유배지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곳이 있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가 매일 이 방에 나왔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방이라면 나오지 않아도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출근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 회사를 완전히 놓지 못했다는 뜻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이었겠지요. 어느 쪽이든 매일 그 방에 나와 앉아있던 시간이 그를 다음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매킨토시라는 이름을 그가 다시 입에 올렸는지 아니면 애써 피했는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그 이름이 붙은 건물이 매일 보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이름 붙인 제품, 자신이 밀어붙인 프로젝트가 자신 없이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자리였죠. 그 확인이 그에게 다음 행보를 재촉했을 수도, 아니면 그저 견뎌야 할 하루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 2해 전, 1983년의 잡스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펩시코의 임원이던 존 스컬리를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데려오려 했고, 그 자리에서 이런 취지로 물었다고 전해지지요. 설탕물을 파는데 남은 인생을 쓰고 싶은가? 아니면 자신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정확한 문구는 회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의 잡스가 스컬리를 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스컬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애플에 왔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은 그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잡스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 2년 뒤 그를 이 방으로 보내는 결정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은 1983년에 그 대화 자리에서는 누구도 몰랐을 일입니다. 히베리아의 창 앞에 앉은 30살의 남자는 아직 그 회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라는 직함이 그를 붙들어 두고 있었고, 그 직함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지금은 그저 9해 전에 자기 손으로 만든 회사의 건물을 창 너머로 바라보며 오후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남겨둡니다. 그 오후가 몇 번이고 되풀이됐다는 것도요. 이사회의 결정. 그 방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서두르지 않고 다시 짚을만 합니다. 1985년에 애플에서 표면적인 쟁점은 매킨토시였습니다. 1984년에 출시된 매킨토시는 초기의 큰 기대에 비해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판매 부진 앞에서 잡스와 스컬리의 생각이 갈렸습니다. 가격을 낮출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을 것인가? 이견은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이사회 회의실 안팎에서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회의 하나가 끝나면 다음 회의가 잡혔고, 같은 안건이 다른 표현으로 다시 올라오곤 했죠.
스컬리와 잡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대립 하나로 시작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에 잡스가 직접 설득해서 데려온 사람이 1985년에는 그를 회사 운영에서 밀어내는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이 반전을 두고 훗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점에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투였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투였지요. 이야기는 어느 쪽 말이 진심이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전 함께 회사를 이끌기로 손을 잡았던 두 사람이 1985년 봄에는 이사회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만 남겨둡니다. 4월 10일 스컬리는 이사회에 하나의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잡스를 매킨토시 사업부 총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이었지요. 이사회는 다음 날인 4월 11일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의 회의실을 굳이 상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짐작할 수 있지요.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저녁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이름에 창업자의 이름이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을 그 회사가 스스로 만든 이사회가 표결로 밀어내는 일은 규정집 몇 줄로 끝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다는 사실 하나가 그 회의실 안에서 오간 말들의 무게를 짐작하게 하지요. 다만 이 이야기는 그 회의실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회의 끝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잡스를 매킨토시 사업부 운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지요. 의장이라는 직함은 남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이 결정과 그 다음에 벌어진 일 사이에는 5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5달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서 벌어진 일과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정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지요. 4월의 이사회는 그를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맡고 있던 사업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이었지요. 그 5달 동안 잡스는 의장이라는 이름만 걸친 채 시베리아의 그 방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떠난 것도 완전히 남은 것도 아닌 5달이었지요. 그리고 9월에 이르러 그는 스스로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따라 16일이라고도 17일이라고도 하는 그 날짜,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 마지막 직함마저 내려놓았습니다. 4월에 이사회가 결정한 것과 9월에 그 자신이 결정한 것 사이에는 5달의 침묵이 있었던 셈이죠. 9월의 사임서를 이사회가 받아들이던 순간의 회의실 분위기까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4월의 마라톤 회의처럼 경론이 오갔을 수도 있고 이미 예상된 절차를 확인하는 조용한 자리였을 수도 있지요. 5달 전 그를 사업에서 밀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 낸 사임서를 받아들이는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리와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이렇게 5달 사이를 두고 뒤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어긋남이 생깁니다.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잡스는 이 일을 두고 애플에서 해고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사의 실제 절차를 따라가 보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4월에 있었던 것은 사업 운영권의 박탈이었고 의장직의 사임은 5달 뒤인 9월에 그 자신이 낸 서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컬리는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이 표현을 두고 몇 번이고 정정했습니다.
자신은 잡스를 해고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이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말을 남겼고 그 말들은 세월이 지나며 다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 그해 여름을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절차로 겪은 일과 그 사람이 20년 뒤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같은 문장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남겨둡니다. 기록은 기록대로 남고 기억은 기억대로 남지요.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약 650만 주 가운데 한 주만 남기고 전량을 팔았습니다. 회사에 자기 몫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는지 그저 다음 일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여름의 어느 시점에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의 주주 명부에서도 사실상 이름을 지웠습니다. 의장이라는 이름은 9월까지 남아 있었지만 주주로서의 이름은 그보다 먼저 지워진 셈이었죠. 한 주를 남긴 이유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단순히 마지막 한 주를 처분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였을 수도 있지요. 이야기는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 주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한 결별과 완전한 정리 사이에 미묘한 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량을 팔았지만 전부를 지우지는 않은 그런 종류의 이별이었죠. 9월 23일 애플은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영업 비밀을 유용하고 회사에 대한 신인 의무를 저버렸다는 내용이었지요. 회사를 나가며 새 회사를 준비하던 그를 상대로 옛 회사가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소송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월 잡스가 앞으로 6개월간 애플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하면서 애플은 소를 취하했지요. 회사를 나온 사람과 회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뒤에도 애플과 넥스티 사이에는 한동안 서먹한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은 회사의 기밀을 걱정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자유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지요. 6개월간 채용을 자제하겠다는 합의는 그 거리를 잠시 규정으로 못 박아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 거리가 11년 뒤 인수라는 형태로 다시 좁혀지리라는 것은 소송 서류에 서명하던 그 겨울에는 양쪽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시베리아의 방도 애플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시베리아의 창밖을 보던 그해 여름과 가을 사이 잡스는 이미 다음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그는 새 회사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름은 넥스트였죠. 애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내려놓기도 전에 다음 회사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넥스트라는 이름 자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애플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회사 이름으로 답을 미리 걸어두었지요. 과거를 부인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다음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방에서 창밖에 애플을 보던 사람에게 다음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일은 아마 그 어떤 결정보다 홀가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결정만큼은 이사회도 스컬리도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혼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을 함께 떠난 5사람이 있었죠. 재무를 맡을 수전 반스, 엔지니어링의 조지 크로, 고등교육 시장을 잘 알던 데넬 루인,
애플에서 펠로우였던 리치 페이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이끌던 버드 트리블이었습니다. 6명이 새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들은 애플에서 각자의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자리를 두고 잡스를 따라 나섰죠. 애플에서 가져온 것은 결국 이 6사람의 결단뿐이었습니다. 물건도 도면도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훗날 소송이 걸렸던 이유이기도 했지요. 데넬 루인이 맡은 고등교육시장이라는 영역도 그냥 지나치기는 아쉽습니다. 애플 시절부터 대학은 잡스에게 익숙한 시장이었죠.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컴퓨터를 파는 일, 그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새 회사에도 함께했다는 것은 넥스트가 처음부터 어떤 고객을 그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몇 해 뒤 넥스트의 기계가 실제로 대학과 연구소에 주로 팔리게 된 것도 이 초기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드 트리블이 이끌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위에 어떤 운영체제를 얹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때 이 팀이 다져놓은 기반이 몇 해 뒤 하드웨어 사업이 접힌 뒤에도 회사를 소프트웨어 회사로 남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6명이 처음 모였을 때 각자 맡은 영역이 훗날 이 회사가 무엇으로 살아남을지를 이미 나누어 정해놓은 셈이었지요. 6사람이 처음 모였을 사무실 풍경을 굳이 화려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갓 시작한 회사가 흔히 그렇듯 책상 몇 개와 전화선 몇 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의 목록이 회의실 칠판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무실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미 한 번 큰 회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의 막막함과는 다른 종류의 출발이었지요. 무엇을 모르는지는 몰라도 무엇이 어려운지는 이미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금은 처음부터 잡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약 700만 달러를 넣었고 이후 500만 달러를 더 넣었죠.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에게 남의 돈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애플 주식을 팔아 남긴 돈이 여기서 다시 쓰였지요. 시베리아의 방에서 창밖을 보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7년 초에는 외부 투자자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텍사스의 사업가 로스페로가 2천만 달러를 투자했지요. 넥스트는 애플의 그늘 밖에서 완전히 새 이름과 새 자본으로 서 있는 회사가 되어갔습니다. 이때 넥스트는 창업한 지 차에 4년이 되지 않은 회사였고 아직 팔리는 제품이 없는 회사에 거액을 넣는 결정이었지요. 페로가 어떤 계산으로 그 결정을 내렸는지까지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의 투자는 잡스와 5 동료들이 그린 회사의 밑그림이 외부인의 눈에도 설득력이 있었다는 증거로는 남습니다. 그가 이 새 회사에서 무엇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86년 잡스는 그래픽 디자이너 폴 랜드에게 회사 로고를 맡겼습니다. 대가는 10만 달러였죠. 아직 사무실 가구도 다 채우지 못했을 회사가 로고 하나에 그만한 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결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제품 하나 없는 회사, 매출이 한 푼도 없는 회사가 브랜드 이미지 하나에 그만한 돈을 쓴다는 것은 흔한 창업 초기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지요.
보통의 신세 회사라면 그 돈을 엔지니어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데 쓰거나 시제품을 만드는 부품 값으로 썼을 것입니다. 잡스는 다른 순서를 택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해지기도 전에 그 무엇이 세상에 어떤 얼굴로 보일지부터 정한 것이지요. 랜드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수정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지요. 다른 의뢰인이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조건이지만 잡스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물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전문가를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은 몇 해 뒤 픽사에서 그가 다시 마주하게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얼마 뒤 랜드가 그려온 것은 28도 기울어진 검은 정육면체였지요. 종이 위에 그려진 그 기울어진 사각형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컴퓨터의 형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애플에서 그는 이미 만들어진 회사, 이미 자리 잡은 제품 라인, 이미 정해진 이사회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 바꾸려 해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했지요. 넥스티에서는 달랐습니다. 로고의 각도부터 회사의 이름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정할 수 있었지요. 6사람과 얼마간의 자본,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이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방에서 창밖을 보던 남자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신만의 사무실을, 자신만의 회사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잡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 들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을 좇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지요. 그 자유가 그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과감하게 만들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그가 만든 기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로고가 정해지고 투자자가 들어오고 회사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기계. 넥스티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가 분명해지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로고가 먼저 정해지고 사무실이 채워지고 6명이던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동안 회사 밖에서는 이 회사가 대체 무엇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지요. 1988년 10월 마침내 첫 제품인 넥스티 컴퓨터가 나왔는데 가격은 6,500달러였지요. 검은 정육면체 모양의 이 컴퓨터는 폴랜드가 그린 로고와 꼭 닮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그의 기준은 로고 한 장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계의 겉모습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었지요. 마그네슘으로 만든 정육면체 케이스, 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모서리. 컴퓨터를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조각품을 보러 온 사람을 위한 물건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그네슘 케이스를 선택한 것도 흔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가 플라스틱 케이스로 만들어지던 시절, 넥스티는 금속을 택했지요. 무게도 더 나갔고 만드는 비용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 비용이 만들어내는 것은 손에 쥐었을 때의 단단한 느낌, 책상 위에 놓였을 때의 존재감이었지요. 팔릴 대수보다 만들어질 물건의 질감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 넥스티 컴퓨터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 기계였습니다. 넥스티 컴퓨터가 처음 공개되던 날의 풍경을 짐작해 봅니다. 검은 정육면체가 무대 위에 놓이고 그 매끈한 표면에 조명이 반사됐겠지요. 3년을 기다려온 발표였습니다. 로고를 정하고 사무실을 꾸리고
투자를 받는 동안 세상은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마침내 그 답이 나온 자리였죠. 기계는 아름다웠습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였죠. 가격은 처음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6,500달러짜리 컴퓨터를 살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 무렵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이 가격은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킨토시를 만들 때 잡스는 수백만 명이 책상 위에 놓을 물건을 그렸습니다. 넥스티 컴퓨터를 만들 때는 대학 연구실 몇 곳,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실험실 몇 곳을 그린 셈이었지요. 같은 사람이 설계한 기계인데도 그 기계가 겨냥한 세상의 크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1991년 이 첫 기종은 결국 단종됐습니다. 그 사이 후속 기종들이 나왔습니다. 1990년 9월에 넥스트 스테이션은 하천공 975달러, 컬러 모델은 6,500달러였고 함께 나온 넥스트 큐버는 7,999달러였지요. 세상은 이미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경쟁 회사들의 기계는 해마다 더 저렴해지면서도 성능은 나아지고 있었지요. 넥스트의 기계들도 가격을 낮추긴 했지만 그 속도와 폭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 한 대를 만드는 속도와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을 맞추는 속도는 서로 다른 종류의 빠르기였지요. 경쟁 제품들은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을 낮추고 있었고, 넥스트의 기계는 여전히 정밀하지만 여전히 비싼 물건으로 남았습니다. 완벽을 향한 기준을 낮추지 않은 채로 가격만 낮추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것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목표가 이 회사 안에서 끝내 하나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넥스트 스테이션 계열도 1993년에 단종됐습니다. 정확히 몇 대가 팔렸는지는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정부기관 판매를 제외하면 다 합쳐도 5만 대 남짓이었다고 집계되는 정도지요. 애플 시절에 매킨토시가 수백만 대 단위로 팔리던 것을 떠올려 보면 넥스트의 컴퓨터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로고, 완벽한 형상을 갖춘 기계가 만들어졌지만 그 기계를 사려는 사람의 수는 그 완벽함을 따라오지 못했지요. 시장에서는 소수의 대학 연구실과 실험실에만 놓이는 값비싸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남았습니다. 이 기계를 사려던 사람들의 자리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대학의 연구실 책상, 실험실의 한 구석이었지요. 그 자리에 놓인 검은 정육면체는 화려한 광고 속 물건이 아니라 매일 켜고 끄며 쓰는 도구였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초라한 숫자였지만 그 대수만큼의 자리마다 이 기계를 매일 쓰던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팔리지 않았다는 말과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1993년 넥스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것이죠.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검은 정육면체는 로고에서부터 시작해 몇 해에 걸쳐 공들여 만든 형상이었지요. 그 형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지 제품 하나를 접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처음 세상에 나섰던 방식 자체를 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남은 것,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계속 돌아가고 있던 소프트웨어가 이 결정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었지요. 기계는 접어도 그 기계가 만들어낸 것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육면체를 찍어내던 공장은 문을 닫았고 회사는 이름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는 부분을 지웠습니다. 남은 것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넥스트에스테프과 그 뒤를 이은 오펜에스테프이라는 운영체제였지요. 회사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 안에서 돌아가던 소프트웨어를 팔았습니다. 공장 문을 닫는 결정은 대체로 조용히 내려집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제품일수록 그 끝은 소리 없이 지나가기 마련이죠. 신문에 큰 기사가 나지도 않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가 몇 번째 기계였는지 기록해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용한 결정 뒤에 이 기계들이 놓였던 책상들이 남아있었지요. 대학의 연구실, 실험실, 그리고 스위스의 한 물리학 연구소였습니다. 그 책상들 위에서 이 기계들은 하드웨어 사업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켜져 있었지요. 8회 전 시베리아의 방에서 창밖의 회사를 바라보던 남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한 기계가 팔리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애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밀려났다면 넥스트에서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응답하지 않는 경험을 했지요.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그 실패가 어디서 끝나는지는 아직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공장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그 검은 정육면체들 가운데 몇 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기계가 낳은 것. 넥스트 컴퓨터를 산 곳들 가운데는 대학과 연구소가 많았습니다. 값비싼 이 기계를 살 만한 예산과 그 기계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곳들이었지요. 일반 사무실에서는 워드 프로세서 하나 돌리자고 6,500달러를 쓸 이유가 없었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인근의 한 연구소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이었지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물리학자들이 거대한 입자가속기 주변에서 일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문서의 양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CER이라는 곳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물리학자들이 몇 달, 몇 년 단위로 머물다 떠나는 곳이었지요. 그들이 남긴 논문과 실험 노트, 소프트웨어 문서는 사람이 오갈 때마다 어딘가에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연구원이 예전 실험의 기록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부터 알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버너스리가 마주한 문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문서 하나를 다른 문서와 연결해서 필요할 때 곧바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소박한 목표가 그를 이 제안서로 이끌었습니다. 1919년 3월 그곳에서 일하던 한 영국인 연구원이 상세하게 문서 한 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정보관리, 하나의 제안이었죠. 팀 버너스리라는 이름의 이 연구원은 연구소 안에 흩어진 방대한 문서와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논문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떤 실험 결과가 어느 문서와 연결되는지 사람이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요. 상사인 마이크 샌달은 이 제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고 믿져야 본전인 시도였지요.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연구소 안의 소소한 실험 하나를 승인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이 소소한 결정이 그 뒤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승인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발명은 대체로 이렇게 작은 승인 하나에서 시작되지요. 1990년 샌달은 버너스리가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넥스티 컴퓨터 한 대를 구매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 검은 정육면체 한 대가 버너스리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990년 12월 그는 바로 그 기계 위에서 작업을 시작했지요. 문서를 서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HTML이라 불리게 될 것이었지요. 그 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주고받는 통신 규약도 정했는데 HTTP였습니다. 그리고 문서마다 고유한 주소를 붙이는 방식도 만들었는데 URL이었지요. 오늘날 인터넷을 이루는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이때 이 컴퓨터 위에서 정의됐습니다. 그는 그 위에 브라우저용 편집기를 짜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같은 컴퓨터에 서버 소프트웨어까지 얹었지요. 세계 최초의 웹서버 인포저시샤은 71세이치도 바로 이 넥스티 컴퓨터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한 대의 기계 위에서 몇 달 사이에 만들어낸 일이었죠. 버너스리가 이 기계 위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당시 CR 내 동료들 대부분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소 안에서 쓸 도구를 만들고 있었을 뿐이고 비슷한 시도는 여러 연구소에서 크고 작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검은 정육면체 한 대가 세계를 바꿀 도구의 요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방을 지나던 사람 가운데 알아챈 이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명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 없이 조용한 방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시장에서는 엄만 대 남짓밖에 팔리지 못한 기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름조차 낯선 컴퓨터였죠. 그런데 그 팔리지 않은 기계들 가운데 한 대가 제네바의 한 연구소 책상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월드와이드 웹의 첫 페이지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육면체를 팔아서 얻으려 했던 것과 그 정육면체가 실제로 세상에 남긴 것은 서로 다른 것이었지요. 잡스는 이 컴퓨터로 시장을 얻으려 했고 시장은 그 기계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 가운데 단 한 대가 시장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이후 수십 년의 세상을 바꿀 도구의 첫 번째 모습을 만들어냈죠. 이 장면을 30살의 잡스가 시베리아에서 창밖을 보던 장면과 나란히 놓아봅니다. 한쪽은 자신이 만든 기계가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고 지구 반대편 다른 한쪽에서는 그 팔리지 않는 기계 한 대가 조용히 새로운 것을 낳고 있었지요. 같은 시기,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을 두고 벌어진 두 가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잡스 자신이 이 사실을 정확히 언제 알게 됐는지는 이 이야기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장면이 같은 시간대에 나란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남겨둘 만합니다. 그리고 넥스티가 남긴 것은 이 한 대의 기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실패했지만 그 기계들이 실행하던 운영체제 넥스타 스태프과 오펜 에스테이프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 다듬어지고 있었지요. 검은 정육면체라는 몸은 사라졌지만 그 몸 안에서 돌아가던 소프트웨어는 다른 몸을 찾아 계속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이후 몇 해에 걸쳐 무엇이 되는지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그저 팔리지 않던 기계 한 대가 이미 세상 한구석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큰 무언가를 낳고 있었다는 것만 남겨둡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다. 넥스트를 시작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6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잡스는 또 다른 인수를 하나 매듭지었지요. 영화사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사들인 것입니다. 이 부서에 그는 픽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검은 정육면체를 설계하는 일과 동시에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회사를 하나 더 손에 쥐게 된 셈이었지요.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인수하던 날, 잡스의 머릿속에 있던 그림은 아마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픽사 이미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팔리는 그림, 넥스트의 검은 정육면체처럼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가 시장을 찾는 그림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회사 안에는 이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던 작은 팀이었지요. 하드웨어를 팔기 위한 홍보 영상으로 시작된 이 짧은 영상들이 몇 해 뒤 회사의 진짜 얼굴이 된다는 것은 인수 당시에는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수 대금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의 기술 사용권 대가로 지급한 약 500만 달러,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으로 따로 마련한 약 500만 달러, 합쳐서 1000만 달러 가량이었지요. 그가 이 돈을 주고 산 것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픽사가 원래 팔려고 했던 주력 제품은 픽사 이미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였지요. 정밀한 화상 처리를 위한 전문 장비로 넥스트의 검은 정육면체처럼 정밀하게 설계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넥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사업 역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요. 잡스는 또 한 번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후 몇 해 동안 픽사는 계속 잡스의 돈을 삼켰습니다. 1994년 말까지 그가 이미 투입한 자금은 약 5천만 달러에 이르렀지요. 그 뒤로도 그는 계속 사재를 넣어 총액은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넥스트에 쏟은 1,200만 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였지요. 하드웨어를 팔아 돈을 벌겠다던 회사가 몇 해가 지나도록 적자만 냈습니다. 분기마다 지출은 계속되고 수입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시간이 몇 해씩 이어졌지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 손을 뗐을 법한 상황에서도 잡스는 계속 돈을 넣었습니다. 적자가 몇 해째 이어지는 동안 잡스가 그 돈을 계속 넣은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요.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넥스트의 하드웨어가 팔리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그 회사를 접지 않았습니다. 픽사의 하드웨어가 팔리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회사 모두에서 그는 처음에 계획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해진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잡아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실패 앞에서 곧바로 손을 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만은 이 두 회사가 함께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픽사 안에서 잡스가 맡은 자리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금을 끌어오고 회사의 전략을 정하고 디즈니 같은 외부 협상 자리에 나섰죠. 디즈니와의 협상 자리에 나선 잡스를 떠올려 봅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그려본 적 없는 사람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대표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회사와 계약 조건을 두고 마주 앉는 자리였지요. 그가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것은
장면의 구도나 캐릭터의 표정이 아니라 조건과 몫, 배급과 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의 자리가 명확했던 만큼 회사 밖에서도 그의 역할은 분명했지요.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협상과 계산을 자신이 떠맡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그릴지는 다른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창작은 존 레스터에게, 기술과 회사 운영의 나머지는 에드 캔머에게 맡겼지요. 애플에서 그리고 넥스트의 검은 정육면체를 설계하면서 그는 제품의 형태 하나하나에 관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픽사에서는 달랐지요. 캔머는 훗날 잡스를 두고 우리의 보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호자는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바깥의 위협을 막아주는 사람이지요. 회사를 이끌면서도 회사 안의 창작에는 손을 대지 않는 자리, 이전까지 그가 해온 일과는 다른 종류의 관여였습니다. 레스터와 캔머에게 창작을 맡겨둔 채로 흘러간 나날들을 상상해 봅니다. 매주, 어쩌면 매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있었겠지요. 완성된 장면이 몇 개인지, 기술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다시 다음 달에 자금을 마련하러 나서는 일이 몇 회씩 반복됐죠. 화면 위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난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고, 화면 밖에서는 그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채로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이 되풀이 속에서 그가 팀의 작업에 직접 간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시기 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일지도 모르지요. 픽사를 인수한 것이 1976년, 그 회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가 극장에 걸린 것은 1995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9해가 흘렀지요. 이 시간의 길이를 다시 가늠해 봅니다. 넥스트를 시작한 것이 1985년, 하드웨어에서 손을 뗀 것이 1993년이니 8회가 걸렸습니다. 픽사를 인수한 것이 1986년, 토이 스토리가 나온 것이 1995년이니 9회가 걸렸지요. 두 개의 회사, 거의 같은 길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넥스트에서는 그 기다림 끝에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었고, 픽사에서는 그 기다림 끝에 처음 계획하지 않았던 성공을 맞았지요. 같은 사람이 비슷한 길이의 시간을 두 회사에서 각각 다른 결말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 9회를 하루하루로 늘어놓으면 그것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여전히 적자인 장부를 보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영화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럼에도 다음 달에도 돈을 넣기로 결정하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는 적자를 냈고, 잡스는 돈을 넣었고, 레스터와 캔머는 자신들의 속도로 영화를 만들었지요. 30살에 시베리아의 방에서 창밖을 보며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9회를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이에 조급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었지요. 만드는 사람을 믿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 말입니다. 개봉 약 일주일 뒤인 1995년 11월 29일 픽사는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그에 있었던 큰 규모의 상장 가운데 하나였지요. 하드웨어를 팔려던 회사가 9회의 적자를 지나 결국 영화를 만드는 회사로 상장했습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시작했는지와 무엇이 되었는지가 다시 한번 갈라지는 순간이었죠. 넥스트의 검은 정육면체가 그랬던 것처럼
픽사 역시 처음 계획했던 길과는 다른 길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돌아오다. 픽사가 상장하던 무렵 애플의 사정은 잡스가 떠나던 1985년과는 다른 모양으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996회 개연도에 애플은 8억 1,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1997회 개연도에는 그 손실이 약 10억 4,5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 1997회 개연도는 애플 역사상 4분기 모두 적자를 낸 유일한 해로 남지요.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서 4번 모두 같은 결과가 되풀이됐습니다. 세계 PC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1996년 9.7%에서 1997년 3.6%로 내려앉았습니다. 17대 가운데 한 대였던 자리가 28대 가운데 한 대로 줄어든 셈이었죠. 미국 안에서도 사정은 비슷해서 7.4%였던 자리가 4.6%로 내려앉았습니다. 잡스가 12해 전 만들었던 회사가 그가 없는 사이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지요. 애플에게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차세대 운영체제는 몇 년째 제자리였고 회사는 밖에서 답을 찾기로 했죠. 1996년 말의 애플 이사회실을 상상해봅니다. 몇 해째 이어지는 손실 앞에서 회사의 다음 운영체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프로젝트가 몇 년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회사 안의 엔지니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밖에서 기술을 사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회사는 스스로의 실패를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1996년 12월 10일 당시 최고 경영자 길 아멜리오는 두 회사로부터 각각 제안 발표를 받았습니다. 넥스티와 비잉크였지요. 두 회사 모두 애플에 필요한 운영체제 기술을 갖고 있었고 애플의 임원들은 두 회사의 발표를 나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 두 회사 외에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도 후보로 오르내렸다고 전해지지만 이 부분은 다른 사실들만큼 확실하지는 않지요. 넥스티의 발표 자리에 선 사람이 잡스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임원이었는지까지는 이 이야기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발표 자리에서 보여준 것은 확실하지요. 이미 실제 고객들에게 몇 해째 출하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비잉크가 보여준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었고 넥스트가 보여준 것은 이미 증명된 실적이었습니다. 애플의 임원들 앞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잉크와의 협상은 가격에서 갈라졌습니다. B는 약 2억 달러를 요구했고 애플은 1억 2,500만 달러 선을 제시했죠. 두 회사가 좁히지 못한 간격이었습니다. 그 간격 안에는 이 기술이 얼마나 검증되었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들어있었죠. 아직 상용 인텔 버전이 없는 기술에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쪽과 이미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부르는 쪽, 협상은 결국 후자의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배가 만든 BOS는 기술적으로는 유망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지만 아직 상용 인텔 버전이 갖춰져 있지 않았죠. 반면 넥스트의 넥스트 스태프과 오펜 에스태프는 이미 실제 고객들에게 출하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더 높게 불렀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상태였지요.
협상은 성숙도가 앞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애플은 넥스티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인수는 이듬해 2월 7일 마무리됐죠. 조건은 넥스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현금 3억 2,900만 달러와 잡스 개인에게 지급되는 애플 주식 150만 주였습니다. 그 현금은 넥스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잡스 개인에게는 주식이 지급됐죠. 회사를 나가며 애플 주식을 거의 다 팔았던 사람이 11년 뒤 다시 애플 주식을 손에 쥐고 회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주식을 두고 한 번은 전량을 처분하며 떠나고 한 번은 새로 지급받으며 돌아온 셈이지요. 11년 전 시베리아의 방을 나서며 세운 회사가 그를 떠나보냈던 바로 그 회사에 사들여지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가 다시 그 창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넥스티 인수가 발표되던 그날, 잡스에게 이 소식이 어떤 의미였을지 짐작해 봅니다. 11년 전 그는 이 회사를 애플의 그늘 밖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육면체가 팔리지 않아 하드웨어 사업을 접었고 남은 것은 소프트웨어 하나였지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신을 떠나보냈던 회사에, 그것도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법하고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가 11년 동안 그 소프트웨어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걸리죠. 애플이 이 돈을 주고 실제로 확보한 것은 잡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넥스티의 운영체제였습니다. 계약서 위의 조항은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였고 사람을 사고 파는 문서가 아니었지요. 인수 직후 그가 애플에서 맡은 자리도 정식 임원이 아니라 비공식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식 임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지요. 이사회 의장도 최고 경영자도 아닌 이름조차 분명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12해 전 시베리아의 방에서도 그는 이사회 의장이라는 실질적인 일이 없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그 반대의 방식으로 애매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직함은 작지만 회사가 그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였지요. 팔리지 않던 기계 위에서 돌아가던 소프트웨어가 이번에는 그 자신을 애플로 데려오는 표를 산 셈이었습니다. 1997년 7월 9일 길 아멜리오는 이사회에 의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불러들인 넥스트의 기술과 그 기술과 함께 돌아온 고문 한 사람이 남은 자리였지요. 아멜리오가 이 두 회사의 발표를 듣던 1996년 12월 그의 임기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기술이 회사를 살릴지 아니면 그 자신마저 자리에서 밀려나게 할지는 그 발표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죠. 실제로는 둘 다였습니다. 넥스티 인수는 성사시켰지만 그 인수가 가져온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작 그 자신은 몇 달 뒤 자리를 내주게 되지요. 회사를 구하기 위해 데려온 기술이 결국 자신을 대신할 사람까지 함께 데려온 셈이었습니다. 아멜리오가 물러난 뒤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는 회사 안에서도 한동안 분명하지 않았지요. 다만 이미 고문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빈 사무실로 1997년 9월 16일 잡스는 스스로를 ICO라고 칭하며 임시 최고 경영자 직함을 맡았습니다. 이는 인터림, 임시라는 뜻이었죠. 그해 8월 6일에는 이미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었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였습니다. 이 협상은
아멜리오가 오랫동안 시도했다가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잡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리를 대신 마무리했지요. 임시 최고 경영자로서 그가 처음 손을 댄 것은 제품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애플이 만들던 제품 라인의 약 70%를 정리했지요. 뉴턴이라는 이름의 개인정보 단말기 사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제품 라인은 각각 나름의 이유로 시작된 것들이었죠. 그 하나하나를 접는 결정에는 그 제품을 만들던 팀, 그 제품을 기다리던 고객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뉴턴처럼 한때 회사의 미래로 여겨지던 제품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몇 해 동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던 제품들이 데스크톱과 포터블, 소비자용과 전문가용을 가로 세로로 나눈 4칸짜리 표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수십 가지였던 제품이 4가지로 줄었지요. 숫자로 보면 간단한 결정 같지만 실제로는 몇 해에 걸친 회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방에서 창밖을 보던 사람은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회사의 거의 모든 결정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요. 이 정리를 거친 뒤 1998회 개연도에 애플은 약 3억 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내며 1년 전 10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내던 자리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4분기 내내 적자였던 회사가 방향을 바꾼 지 한 해 만에 다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흑자 전환을 어느 한 가지 결정의 결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제품을 줄인 것,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은 것,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회사 안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시기에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이 가운데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를 가리지 않지요. 다만 몇 해 동안 나빠지기만 하던 방향이 그가 돌아온 뒤 한 해 만에 바뀌었다는 사실만 남겨둡니다. 임시라는 딱지는 그 뒤로도 2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5일 맥월드 기조연설 자리에서 잡스는 그 앞에 임시를 떼어냈지요. 이제 그는 정식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고도 그는 곧바로 정식 최고 경영자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름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12해 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방에서 그는 이름만 있고 일이 없는 자리에 있었지요. 이번에는 일은 이미 하고 있으면서 이름을 뒤로 미루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이름과 일의 관계를 정반대의 순서로 겪은 셈이지요. 12해 전 시베리아의 방에서 그가 창너머로 보던 회사와 지금 그가 정식으로 이끌게 된 회사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같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그가 들고 다닌 것들을 한자리에 놓아봅니다. 애플이 4억 2,900만 달러를 주고 산 것은 그가 아니라 넥스트의 운영체제였지요. 아무도 많이 사지 않던 그 기계 안의 소프트웨어가 오늘날 애플의 컴퓨터와 전화기가 돌아가는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팔리지 않던 기계 가운데 한 대는 제네바의 한 연구소 책상 위에서 월드와이드 웹을 낳았지요. 픽사에서는 9해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동안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30살에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이 40이 넘어 돌아올 때는 그 12해의 결과물을 양손에 들고 있었지요. 우회로처럼 보였던 12해는 돌아보면 그가 돌아올 때 들고 온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12해를
하나의 곡선으로 그려본다면 그 곡선은 곧게 뻗은 상승선이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방에서 시작해 팔리지 않는 기계로 이어지고 9 해여의 적자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이야 애플로 되돌아오는 곡선이지요.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도 이 곡선이 결국 애플로 돌아가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알 수 있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넥스티를 시작할 때도 픽사를 인수할 때도 그는 애플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각각의 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시도였고 그 시도들이 나중에 서로 연결되어 돌아오는 길이 되었을 뿐입니다. 되짚어보면 이야기가 되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다음 결정, 다음 하루였겠죠. 2011년 10월 5일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보다 6년 앞선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단에서 그는 이 12해의 시작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이죠. 그 일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서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20몇 살의 졸업생들에게 들려준 것은 회사의 공식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였죠. 연단 위의 말과 이사회 문서의 문장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는 절차를 남기기 위한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고른 말이죠. 회사의 기록은 해고가 아니라 권한 박탈과 그 자신의 사임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그 여름을 더 정확히 담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그해 여름을 자유의 시작으로 기억했고 회사의 문서는 그해 여름을 절차의 기록으로 남겼죠. 두 가지는 같은 여름을 가리키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컴 15년 여름 30살의 남자가 앉아있던 그 작은 건물, 결제할 것도 만들 것도 없던 그 책상, 창너머로 보이던 자신이 만든 회사, 그리고 창밖의 리듬을 몇 달째 지켜보던 그 오후들이었지요. 그가 그곳을 시베리아라고 불렀던 그 여름으로부터 이야기는 다시 시작해도 좋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